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도창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기술자문단 신기술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자점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점 소재는 대표적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을 대표로 하는 후발주자의 추격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그 마켓 쉐어가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수 시장이 약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따라서 이를 통해 마켓 쉐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양자점은 현재 많이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있는 올레드의 차세대, 올레드를 넘어서는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에서 양자점 기반의 TV를 시장에 내놓았고, 이 양자점이 가지고 있는 고색순도, 고휘도, 고내구성 때문에 올레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 소재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스펙트럼에서 그 X축의 파장과 Y축의 발광 강도 커브를 보시면 양자점을 쓴 이 소자에서 훨씬 더 이 발광의 선폭이 얇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드가 가지고 있는 그 색 구현율에 비해서 양자점이 훨씬 더 높은 순도의 색을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강점이 있죠. 이러한 강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삼성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TV 시장에서 양자점 소재에 대한 그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은 이런 새로운 양자점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난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새로 발표한 12대 국가 핵심 기술에 디스플레이가 반도체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수출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시장 규모 1등과 2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2개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현재 이 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핵심 품목으로 전략 품목에 들어간 양자점은 디스플레이 분야 가운데서도 차세대 핵심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2015년 양자점 기반 TV를 발표한 이후에 최근까지 계속해서 양자점 TV, 양자점을 기반으로 한 TV를 시장에 내어놓고 있고, 이는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양자점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그 기술을 시장에 안착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양자점과 올레드를 결합한 소위 말하는 QD 올레드 기술로 시장에 이제 새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양자점 그 소재의 가능성과 한계는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색순도와 해상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TV가 뿌옇게 보이다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소위 말하는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TV를 선보이는 것이 불과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 해상도보다 현재 TV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가 이미 좋기 때문에 더 이상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나 아니면 기술 개발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자연의 색, 그리고 구현해낼 수 있는 색의 순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LCD TV에 비해서 OLED, 즉 유기 발광 소재를 이용하는 OLED TV는 훨씬 더 선명한 색을 구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양자점 기반의 TV,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삼성에서 2015년에 발표한 첫 양자점 TV인데요. 양자점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런 TV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색순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지요. 양자점은 반도체 나노 결정으로서 반도체 나노 결정이 특정 크기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그 범위 내에 있는 나노 결정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양자 구속 효과 때문에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재 고유의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따라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벌크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밴드갭을 저희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크기를 줄였을 때 이를테면 붉은 빛을 낼 수 있는 양자점에서 녹색 그리고 청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양자점까지 소재의 크기에 따라서 발광이나 흡광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 조성을 바꾸지 않고도 크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배치에서 얻어진 반도체 나노 결정을 크기에 따라 구분하면 붉은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 청색까지 이런 RGB의 발광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나노 결정의 크기가 발광을 규정한다면 발광의 파장이나 색깔을 정의하게 된다면 결국 크기를 굉장히 잘 제어하면 여러 개의 반도체 나노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발광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아주 좁은 발광 선폭은 이렇게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만들어진 반도체 나노 결정을 따로 분리해내서 이를 바탕으로 녹색과 적색 그리고 청색에 대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아주 좁은 반지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구속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도체는 소재의 일부로서 아주 큰 반도체 결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특정한 그 자극에 의해서 또는 여기 조건에 의해서 전자와 홀이 생성되면 생성되는 전자와 홀은 각각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쿨롱 상호 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쿨롱 상호 인력 때문에 전자와 홀은 특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정 거리를 엑시톤 보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벌크의 반도체 종류에 따라 이런 엑시톤 보호 반지름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전자와 홀은 벌크의 반도체에서는 이와 같은 특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거리, 즉 엑시톤 보호 반지름보다 작은 입자를 만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자와 홀이 그 안에 그보다 가까운 거리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점에서는 전자와 홀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져서 또는 안정한 일반적인 벌크의 반도체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가 양자점 표면에 영향을 받아서 불연속적인 그런 에너지 레벨을 갖는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점의 에너지 갭이 벌크의 밴드 갭보다 더 커진다. 그 커지는 것은 사이즈에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커지는 만큼의 에너지는 R의 제곱, 즉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에너지만큼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구속 효과에 의한 에너지 증가 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조절을 할 때 크기에 따라서 조절하기 때문에 조절된 양자점의 발광 파장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균일한 입자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조성을 갖는 양자점을 크게 만들고 또 중간 작게 만들면 각각 적색, 녹색, 청색의 스펙트럼이 얻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광의 선폭이 있고 630나노미터, 520나노미터, 대략 한 420-30나노미터에서 발광의 피크가 보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은 표준 색 구현율 대비 이와 같은 발광 선폭을 가지는 양자점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색 구현율이 좋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REC2020이라고 하는 표준이 아주 대표적인 그 표준 색깔인데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그보다는 작은 색 구현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적색, 녹색, 청색의 양자점을 조금씩 좁게, 즉 균일하게 만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펙트럼은 조금 더 선폭이 좁아지고, 즉 그 스펙트럼의 피크가 굉장히 얇아지고, 오른쪽 위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반치폭이 작아짐에 따라서 색 구현율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기술이 그동안 발달해 오면서 색 구현율이 REC2020이라고 불리우는 이 표준보다 더 좋아진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 반치폭을 30나노미터대로 줄이면서 아주 균일하게 만든 양자점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면 색 구현율이 REC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굉장히 선명한 색 재현율이 좋은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이런 양자점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자점은 반도체 나노 결정이고, 이를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이 양자점은 크기가 대략 한 10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양자점을 TEM, 즉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격자 구조가 보입니다. 이런 격자는 바로 이 양자점 소재가 결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TM을 찍기 위해서, 즉 투과 전자 현미경을 찍기 위해서 받치고 있는 이 그리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구조를 다시 분해를 해보면 겉면에 털처럼 나와 있는 이런 리간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자점은 코어, 즉 핵과 쉘, 즉 껍질, 그리고 리간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어는 발광이 일어나는 그 소재 중심부의 나노 결정으로서 코어의 크기나 분산도가 색의 순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그렇지만 쉘과 리간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쉘은 이 껍질층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코어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그런 색 구현이 가능하도록, 즉 산화나 아니면 그 다른 반응에 의해서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코어와 쉘 모두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면에서 일어나는 내부 결함, 즉 인터페이셜 디펙트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양자 효율, 즉 얼마만큼
밝은 빛을 낼 수 있는지, 효율에 손실이 없이 좋은 발광 소재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코어와 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코어와 쉘은 리간드, 즉 표면에 유기물이 없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용액상 공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용액상 공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표면 처리를 통해서 또 안정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면에 다양한 종류의 리간드를 붙이고 또 개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리간드를 특정 포뮬레이션, 즉 잉크 포뮬레이션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리간드와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통상적인 이 코어, 즉 핵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 코어 소재는 인듐 포스파이드, 즉 INP 소재입니다. 이 INP 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로 만드는데요. 실험실에서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3넥 플래스크를 쓰고 그 안에 인듐의 전구체를 넌폴라 솔반트에 넣은 다음에, 즉 비극성 용매에 넣고 온도를 높여줍니다. 섭씨 300도 정도의 온도에서 그 포스포러스 인 전구체인 TMS 포스핀을 빠르게 주입하면서 인듐 포스파이드 핵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히팅이 되고 있는 동안에 점차 이제 그 프리커서가 디그레이드가 되다가 아주 빠르게 이제 포스포러스 전구체를 주입하게 되면 새로운 핵이 성장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로스 모드, 즉 성장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천천히 히팅을 해주느냐 또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과 또 핵 성장 그리고 핵이 만들어지는 것과 즉 뉴클리에이션과 그로스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실험실에서 만들 때는 가능합니다만 아주 큰 규모의 스케일업 프로세스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주입하고자 하는 이 주사기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그 속도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히팅업에 의해서, 즉 전구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용액에서 점차적으로 온도를 높이면서 전구체 분해 속도를 제어하고 이에 따라서 점차 천천히 주입된 이런 포스포러스에 의해서도 인듐 포스파이드가 만들어지는 히팅업 프로세스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양자점은 코어 쉘 구조로 많이 만들어져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처음 연구했던 사람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아주 얇은 껍질을 도입하면서 그 핵이 가지고 있는 발광 특성을 안정적으로 하고 양자 효율을 80% 이상으로 얻기 위해서 얇은 소재의 쉘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얇은 껍질은 그렇지만 짐작하시는 대로 광 효율은 높일 수 있지만 안정성에는 다소 적합한 소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열 및 산소 등에 취약하고 특히 이제 빛에 의한 블리칭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이제 안정성, 발광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두꺼운 껍질을 싸고자 했습니다. 두꺼운 껍질을 싸면 광 소재가 굉장히 안정하겠죠. 발광은 주로 코어에서 일어나는데 코어가 외부의 표면, 아주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바깥 조건과 그나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발광의 안정성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껍질을 싸게 되면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핵 그리고 코어와 외부의 쉘 간에
그 내부 결함이 생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 결함은 궤면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쉘이 얇을 때는 조금 더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약간 더 그 쉘 구조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유연한 반면에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러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격자의 크기의 차이 때문에 이런 내부 결함이 생깁니다. 그 옆에 보시는 양자 효율, 발광 양자 효율은 따라서 쉘을 두껍게 싸면 쌀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생각해온 이 쉘 구조의 구조의 어떤 모폴로지에 따른 그 장점만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기술 개발 결과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의 코어와 외부의 쉘 간의 궤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궤면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의 궤면을 점진적으로, 이를테면 인듐 포스파이드 핵에서 징크 설파이드 쉘로 옮겨갈 때 점진적으로 이 징크 설파이드가 되도록 이 두 성분의 엘로이를 만들어주면서 그레디언트 쉘을 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인듐 포스파이드가 80% 들어가 있고 징크 설파이드가 20% 들어가 있는 그런 쉘과, 그리고 인듐 포스파이드가 50%, 징크 설파이드가 50% 들어있는 그 쉘층, 이런 식으로 인듐 포스파이드의 조성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조성이 구배가 일어나도록 하면은 아주 샤프한 인터페이스를 가질 때에 비해서 내부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소 아직까지는 그 실제 디스플레이에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인데요. 발광이 나오는 여기서는 인듐 포스파이드 소재를 코어와 쉘 중간에 넣어서 중간 쉘에서 발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가장 내부의 코어와 안쪽에 있는 쉘, 그리고 안쪽에 있는 쉘과 바깥쪽에 있는 쉘에서 이 두 개의 궤면이 생겨납니다. 궤면이 두 개가 생길 때 중간 쉘의 두께가 어느 정도 이하이면은 소위 말하는 코히어런틀리 스트레인드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면서 내부 결함이 최소화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바깥쪽 쉘을 두껍게 싸면서 광소재의 안정성을 꾀해도 내부 결함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쉘 구조를 제어하는 것은 그 안정성과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스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어 쉘 구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액 공정을 위해서 표면의 처리를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이때 도입하는 것이 리간드입니다. 리간드는 합성 과정에서 도입합니다만 어떤 오르게닉, 즉 유기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입자가 어느 용매에 잘 녹는지, 그리고 용액 공정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가 결정될 뿐더러 때로는 어떤 리간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발광의 효율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를 통해서 안정화를 하고, 이 안정화된 양자점이 용액 공정에서의 안정성뿐이 아니라 이후 그 고분자를 통한 열 처리를 했을 때, 후 처리를 했을 때도 열 및 광, 산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고분자 봉지 기술에서 이 리간드와 고분자 간의 그런 인터랙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분산성과 안정성 모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허들일 수 있는데요. 발광 양자 효율은 오른쪽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어떤 리간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발광 안정성 하락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아마 가속 실험에 의한, 즉 좀 더 하시한 컨디션에서
양자 효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관찰한 결과인데요. 두 경쟁사에서 리간드를 달리 썼을 때 산소 및 열 등에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간드만 달라졌을 뿐인데도 같은 소재에서도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와 쉘, 리간드 모두 양자점의 합성 그리고 안정화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효율, 고안정성의 양자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양자점 코어에서 코어가 가지는 이 코어의 크기의 균일도를 통해서 고색 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색 재현율이 높은 디스플레이를 얻기 위해서 고색 순도의 반취폭이 좁은 그런 양자점 소재를 얻는 것, 그리고 쉘 구조에서는 조성 구배를 가지는 껍질이나 아니면 코헤런틀리 스트레인드 스트럭처를 통해서 높은 효율의 안정적인 양자점을 가지고, 그리고 표면의 리간드를 통해서 분산 안정성 그리고 산화, 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양자점 기반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꾀할 수 있겠습니다.